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항상 승자의 자리를 지켜온 한 회사가 있죠. 수많은 경제 위기와 금융 폭풍을 뚫고 살아남으며 때로는 존경받고 때로는 증오받으면서도 월스트리트의 제왕 자리를 놓지 않은 그 이름 골드만삭스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전략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86년 독일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 마커스 골드만이 뉴욕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의류 장사로 제법 큰 돈을 벌어들인 그는 당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던 현금 흐름 문제에 주목했죠. 그 시절 작은 회사들은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받기까지 몇 달씩 기다려야 했는데 골드만은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진 외상 장부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뒤 이를 더 높은 가격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어음 할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이 바로 투자은행업의 시초가 된 셈입니다. 일반 은행이 안전하고 보장된 대출을 해준다면 골드만처럼 새로 생긴 투자은행들은 더 위험하지만 수익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골드만의 사업은 연간 3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골드만은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가 필요했고 사위인 사무엘 삭스를 파트너로 받아들였죠. 1896년 삭스가 합류하면서 회사 자본금은 160만 달러까지 늘어났고 5명의 파트너가 이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음 할인 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19세기 말 미국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IPO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키우려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는데 은행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에 찾아가서 우리 회사를 상장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투자은행은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일을 맡았죠. 문제는 당시 IPO 시장이 유럽 전통을 가진 기득권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완전한 아웃사이더였고 기존 투자은행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골드만삭스 파트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전략을 세웠는데 바로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05년 골드만삭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스라는 소매업체가 IPO를 원한다고 나선 것이죠. 시어스는 1897년 순자산이 25달러에 불과했던 작은 회사였지만 불과 8년 만에 매출 3,700만 벨러, 순이익 28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장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IPO를 하기에는 완벽한 조건이었지만 거래 규모가 너무 커서 골드만삭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또 다른 유대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시어스 보통주 3천만 달러어치와 우선주 1천만 달러어치를 인수했는데 이 거래로 두 회사 모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죠. 시어스 IPO의 성공으로 골드만삭스는 1914년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IPO는 경기에 따라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과 채권 발행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이 돈을 어디에 재투자할지 고민해야 했죠. 마침 1920년대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호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었고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했으며 누구나 투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기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골드만삭스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100만 달러 자본금으로 투자 신탁 회사를 만든 뒤 즉시 일반 대중에게 10배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팔아넘겼죠. 그 결과 투자 신탁은 9,300만 달러를 모금했고 골드만삭스의 원래 투자금은 거의 1,000만 달러 가치가 되었습니다.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골드만삭스는 시장에 돈을 내놓을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투자 신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똑같은 현상이었죠. 1920년대 호황기에는 허공에서 투자 신탁을 만들어 상장하기만 해도 시장이 기꺼이 사줬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빈곤 퇴치에 가까워졌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1929년 10월 29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실업자가 되었고 결혼율은 22% 떨어졌으며 이혼율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할 돈조차 없었던 거죠. 반면 자살률은 40%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였고 골드만삭스 투자 신탁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억 달러가 하밤 사이에 증발했고 골드만삭스 파트너십도 투자금 중 1,3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1년 안에 수백 개의 투자 신탁이 파산했고 투자자들과 투자은행들이 함께 나가떨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골드만삭스는 이 대붕괴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덕분이었는데 바로 시드니 와인버그였습니다. 브루클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와인버그는 12일 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지만 어린 나이부터 성실함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보여줬죠. 골드만삭스에서 청소부로 시작한 그는 15년 만에 회사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와인버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능력을 바탕으로 와인버그는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혼자서 끌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 투자 신탁이 붕괴된 후에도 고객들이 계속 회사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은 와인버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와인버그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바로 포드 자동차 상장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혁신적 기업가 헨리 포드가 세운 거대 자동차 제조 회사였습니다. 포드는 항상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가장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정치인들이 모든 집에 닭 한 마리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헨리 포드는 모든 차고에 자동차 한 대씩을 꿈꿨습니다. 1956년까지 포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고 IPO를 한다면 모든 투자은행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헨리 포드가 월스트리트를 전혀 믿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를 도박장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속이는 곳이라고 여겼죠. 더 나쁜 것은 헨리 포드가 심각한 반유대주의자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유대인 회사인 골드만삭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사망한 지 9년이 지난 후 그의 손자인 헨리 포드 2세는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인버그에게는 천재 일우의 기회였죠. 1950년대에 반유대주의자로 여겨졌던 헨리 포드의 회사를 골드만삭스가 상장시키게 되면서 월스트리트의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투자은행이 주류 금융계에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골드만삭스는 이를 재투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작은 트레이딩 부서가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부서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트레이더 구스타프 랩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런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업계가 바로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기업들의 확장을 도우며 기업 상장을 성사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부유하고 강력해졌습니다. GE와 포드 자동차 IPO 이후 골드만삭스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은행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승리였거든요.
물론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 돈도 자연히 따라오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인버그가 꾸준히 투자은행 거래를 성사시키는 동안 골드만삭스의 한 트레이더는 블록 트레이딩이라는 거래 전략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스 레비였죠. 1910년 뉴올리언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레비는 뉴욕에서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덕분에 30세가 되었을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골드만삭스에서 존경받는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인 블록 거래는 일종의 차익 거래였습니다. 레비는 투자자가 대량 주식을 매도할 때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비공개로 할인된 가격에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죠. 그런 다음 이를 시장에서 조금씩 다시 판매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이런 차익거래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익폭은 작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는 레버리지를 높게 활용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시드니 와인버그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거스 레비가 그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비유대인이 골드만삭스 회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레비는 흔들고 만들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2명의 비서와 함께 24시간 일했고 그의 인생 자체가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거스 레비는 트레이딩 사업을 엄청나게 성장시켜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더 많은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렇듯이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뉴욕 센트럴 철도를 인수하면서 펜 센트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최대 철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12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골드만삭스를 고용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상업어음을 추가로 발행하게 했습니다. 높은 평가와 특히 골드만삭스가 인수자라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은 펜센트럴의 상업어음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펜센트럴이 파산한 후 상업어음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돈을 잃었고 그들은 즉시 골드만삭스를 허위진술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골드만삭스는 이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